네, 화요일 대담대담 시간입니다. 내일 신문 김영선 기자, 한겨레 21의 하영 기자, 그리고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대담대담 여러분, 이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거 기억하시죠? 지금 바로 MBC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세 명의 기자들 모습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조국 장관 얘기를 이거 한 달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넘었습니다. 한 달. 네, 한 달 넘었죠. 훌쩍 넘었어요. 조국 장관 오촌 조카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조범동 씨. 오촌 조카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하영 기자, 뭐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오후입니다. 그 오촌 조카 조범동 씨 불러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첫 검찰 소환 조사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수사는 두 가지 갈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조국 펀드라고 불리는 펀드 관련 비위 말고도요. 동양대에서 조국 장관 딸에게 수여했다는 표창장 의혹도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조범동 씨 관련된 것은 펀드에 집중될 거고요. 네. 사모펀드고요. 일단 그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자녀 등이 14억 원을 투자했죠. 네. 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있고요. 혐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허위 공시 그리고 10수억 원대 횡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등을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본격 수사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법원이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라는 설명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겨냥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조 장관 부인이죠.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와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집중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부인 정 교수가 이해관계자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황에서 이것 또한 그 위법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네, 뭐 정상 기자나 김영선 기자 뭐 더 사모펀드 관련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뭐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보면은 일단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 거는 이 오촌 조카 개인 관련된 혐의이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 개인 관련 혐의가 정말 혼자 한 일이냐 여기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개입이 돼 있느냐 이거를 가르는 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 두 갈래죠. 네네. 그런데 현재까지 좀 상황만 봐서는 이게 어떤 갈래로 갈지 좀 도저히 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뭐 검찰이 공식 발표라는 것도 아니고 뭐 결국 이제 언론 보도를 토대로 좀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퍼즐 맞추기 단계예요. 네. 근데 뭐 지금 나온 보도들을 쭉 보면은 좀 어떤 판단을 좀 내리기가 좀 애매한 게. 뭐 정경심 교수가 뭐 조국 장관 오촌 조카한테 뭐 5억 원을 빌려주고 뭐 그 돈으로 코링크 PE를 세웠다 뭐 이런 보도가 뭐 어제 가장 큰 이슈로 좀 다뤄지긴 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오촌 조카가 그 돈으로 코링크 PE를 세운 거를 정경심 교수가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뭐 이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뭐 이걸로 명확하게 어떻게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고 또 코링크 PE가 투자한 업체에서 정경심 교수가 또 자문을 해서 1,400만 원을 벌었다는데 그럼 이제 몇십억대 부자가 이 몇 개월에 걸쳐서 1,400만 원을 챙기려고 이렇게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건가? 뭐 그 부분도 좀 의아스럽긴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큰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조각조각 계속 기사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겠다. 어떤 부분이 뭐 집중적으로 파워지겠다. 뭐 이렇게 좀 좀 얘기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갈래가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촌 조카 혼자 정말 못된 짓을 했다라는 그것과 라면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피해자가 되는 셈이고. 거고 정반대로 정경심 교수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다 이거면 이제 조국 일가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네,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데 김영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코링크피, 뭐 웰스, 뭐 CNT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사실 지금. 굉장히 따라가기에도 굉장히 좀 벅찬 상황이기도 하고 복잡한 사건이라서 근데 다들 아마 지금 검찰 수사 나오는 거나 언론 보도 보면서 다들 조금 의아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범동 그 씨가 굉장히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경심 교수하고 또는 조국 교수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의혹만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의아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정은경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오촌 조카가 횡령으로 구속된 건데 왜 무리하게 조국 장관과 연결시키나요?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볼 때 법적인 책임 또 도덕적인 책임 이런 게 조금 혼동되는 경우도 있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항상 과제인 것 같아요. 그나저나 어제 황교안 대표가 또 삭발을 하셔서 굉장히 이슈였고 여기 대해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공안검사 출신이고 또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확실한 정보가 있지 않았으면 저렇게 삭발까지 했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추측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문회 직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들고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없었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 역량도 지금도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의도에서는 공안 출신으로서의 확신이나 근거보다는 정치 초년생으로 다급함이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 유력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내부로 보면은요. 실제로는 이번 국면은 관리만 잘하면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층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 부동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가면서 중도층의 마음을 열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황교안 대표 자체의 지지율이 횡보를 계속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것을 중도층으로 해결할 만한 방법은 보이지 않고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라는 건 자유한국당의 지지와 별개로 그렇죠. 소위 말하는 대선 후보로서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실제로 당내에서 회의론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격전지인 수도권의 경우에는 벌써부터 총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국면에 승부수를 띄워야 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삭발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예. 김영선 기자도 예전에 정치볼에 출입했잖아요. 제1야당의 대표 삭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쨌든 하호영 기자의 분석에 동조를 하는 편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황 대표가 삭발을 하시는 게 이제 어떤 분들에겐 저한테도 마찬가지 약간 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황 대표께서 예전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많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본인도 삭발 투쟁의 어떤 상대방이 됐던 경우가 많으십니다. 제 기억만 해도 얼핏 기억나는 것만 해도 그 사드 배치 이제 반대하시면서 성주 할배께서 이제 삭발하시고 하시기도 하셨고 또 국무총리 임명될 때에도 삭발 투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셨거든요. 황 대표가 총리로 임명될 때. 그런데 뭐 그걸 이렇게 막 굳이 막 이렇게 귀 기울이고 그러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황 대표께서. 그래서 그냥 저게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투자 쪽에. 청취자분들도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7946번님 너도 나도 삭발하니까 쇼 느낌도 납니다. 유유 보내주셨고 0030번님 삭발쇼 말고 정기국회나 열라고 전해주세요. 국민들을 매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은 쓰레기처럼 패대기 쳐놓고 한 번도 처리를 안 하네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한편 7155번님 오죽하면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했을까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뭐 김영선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삭발을 한다는 게 뭐 쉬운 거는 아니죠. 뭐 머리가 쉽지 않죠. 뭐 다시 자라난다고는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또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또 삭발이기도 하고 또 이 핸드폰 카메라 하나 찾기 힘든 곳에서 또 삭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삭발 자체를 이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다만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뭐 너도 나도 삭발을 하니까 그게 쇼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 강효상 의원이 삭발을 했는데 뭐 뜻밖에도 대구에서 삭발을 했어요. 아 대구에서 했습니까 장소가? 아마 이제 본인 지역구를 염두에 둔 곳에서 삭발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뭐 유권자들 그냥 눈앞에서 보이는 데서 삭발을 하겠다라는 뭐 선의로 얘기하면 좀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 전국에 좀 올라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이 원래대로 하면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아닙니까? 네, 물 건너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기국회는 당연히 열죠. 열리긴 열리는데 말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말대말로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 제가 자유한국당을 자꾸 이렇게 낮춰보는 건 아닙니다. 혹시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기보다 현실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장외 집회를 길게 이어갈 만한 동력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국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네. 나경원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삭발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본인은 삭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은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국회 안에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이야기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네, 심각하잖아요. 발발해서, 네. 더 이상 아마 밖으로 돌기에는 민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은펀드 얘기를 저희들이 조금 전에 했었는데 이것과 별개로 검찰이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국회 요구가 있었죠. 이 공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상근 기자.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 내용이 이런데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딸의 인턴 경험 및 뭐 상훈 등 이 외부 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 전형을 통해서 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네. 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 네, 딸에게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 씨가 이제 그 정경심 교수가 이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서 이 딸의 이름 옆에 동양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서 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한 장을 위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 7일 그리고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정경심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 불상자 등과 사문서 위조 행위를 공모했다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이게 누군지 지금 모르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 성명 불상자가 대체 누구인가 이 네, 부분도 네.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학교 내 관계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특정할 수는 없다 이런 건가요? 근데 공범이 지금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라는 거니까요. 네.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됐군요. 그런데 공소장이 이렇게 국회에 제출되고 이런 게 흔한 일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국회에서 국가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네. 국회가 어쨌든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국회법이나 어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이런 내용이 그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기존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도 국회에서 공소장 제출을 요구를 했고 그 내용은 검찰에서 제출 받았고 언론에서도 그 내용을 또 쓴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 피의 사실 공표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이슈고 특히 기자들 입장에서도 난감하다고 해요. 저도 어저께 아는 후배 기자와 전화를 했는데 먹고 살지 말라는 거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참 딜레마입니다. 피의 사실 공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 개념 정리 요정 정상근 기자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요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네. 검찰, 경찰 그리고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그리고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한 범죄라는 거죠. 이게 헌법 제126조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인데 물론 이제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언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언론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검사가 이 언론사 기자 한 명만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되는데 다만 이 기자의 업무 특성상 이게 공표가 되면은 여러 사람한테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역시 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적용이 됩니다. 네. 요즘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엄하게 다뤄야 된다, 아니면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다 여러 가지 의견들 있잖아요. 정상 기자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게 피의사실 공표죄가 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어기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었거든요. 네. 또 처벌받은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피의사실 공표가 실제 범죄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무야무야 넘어갔지만 네.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른바 예를 들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네. 논두렁식의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심각했던 심각했었죠.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또 그 말의 뜻은 이게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문제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법무부 원안 자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이번 했었습니다. 계기로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이걸 개정한다고 해서 논란인 거잖아요. 네. 그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형법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피의 사실 공표의 범위를 축소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 금지, 소환조사나 체포 구속 등과 관련돼서 공적인 인물 관련돼서요. 언론 요청 시에 공개가 가능하도록 이것과 관련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 개정을 하고 나면 기소 전에 혐의 사실 및 수사 상황의 일체가 공개 금지됩니다. 네. 그리고 기소 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 방식 등 최소 정보만 공개되니까요. 그래서 이전에 그 수사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그리고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사실상 공개가 금지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검찰 포토라인 제한이 있는데요. 원래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소환을 할 때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네.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포토라인을 섰는데요. 네네. 이제는 공적 인물에 대해서 피의자가 서면으로 촬영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그 포토라인을 설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포토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정성근 기자나 그 다 느끼셨겠지만 네네.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포토라인에 딱 선 순간에 그 사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네네. 그 광경이 네. 흡사 저 사람이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형이 확정됐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유죄의 인상을 주죠. 예, 예. 네네. 그래서 포토라인 제한 강화는 저는 찬성은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피의 사실 공표는 아니란 뜻인가요? 별로 동의 안 한다는 뜻인가요? 네. 피의 사실 공표 범위 축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따로 아까 정상근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 좀 정리를 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공개 금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찬성합니다. 예. 네. 김영선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정말 사실 언론 입장에서도 네. 이게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차라리 있어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서 흘려준 정보를 가지고 쓰면 이제 이게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언론이 꼭 수사기관만을 대상으로 취재를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모든 그 내용이 다 피의사실 공표로 지금 다 비난받는 이런 상황도 사실 발생하기 때문에 네. 차라리 좀 명확해지고 하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선이 생기면 언론도 당연히 취재 관행이나 이런 것도 변화할 거고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이제 단독 경쟁하면서 그렇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또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경찰 내부에서도 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까? 경찰은 어떤 면에서 비판을 하는 걸까요?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오늘 그 서울 지방경찰청장하고 이제 캡들하고 시범 네네. 캡들하고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어쩔 수 없이 피의사실 공표가 굉장히 핫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자들은 아무래도 그 지금 수사 중인 내용에 네. 대해서 양현석이라든가 네. 물어보고 싶잖아요. 또 물어보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거죠. 다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네. 그래서 이제 열받는 거죠.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자들을. 그래서 네네. 뭐 여러 가지 격한 이야기도 나오고 했지만 지금 뭐 법무부 훈령 지금 나온 그 개정된 그 훈령 내용을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금 동의하는 거냐, 입장이 도대체 뭔지 이렇게 묻는 얘기도 있었고요. 아무튼 경찰은 이 문제가 너무나 혼란이 극심하기 때문에 일선서의 어떤 수사과장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이거 기자들 전화를 아예 받지를 말아야 하는 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그 혼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 경찰 내부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또 내부 경찰이 또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해도 법무부에서의 어떤 그 훈령 내용도 또 참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다 봐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거친다고 합니다. 네. 그나저나 양현석 씨 얘기를 하셔서 물어봤습니까 오늘 수사 상황 말 안 해줬던가요? 네, 한 번 더 추가 소환하게 될 것 같다. 이 정도만 그 이야기를 정도만. 했고요. 네. 그러니까 평소보다
확실히 정보량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까? 확연히.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오프 걸고요. 그러니까 오프 오프 더 레코드를 걸고도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얘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확연히 줄었더군요. 네. 확연히. 네. 근데 사실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좀 엄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시기가 문제인 거잖아요. 시기. 왜 하필 조국 장관 임명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하더라도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 끝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의심받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부터 이제 준비가 되었던 거 아니면 더 이전 정부에서부터 준비가 되었던 거다라는 게 이제 법무부의 입장인데. 네.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번 이제 피의사실 공표 제안 같은 거를 하면은 뭐 거기에 이제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아마 이 정경심 교수일 것이다라는 그런 좀 지적 때문에 이게 시점상의 문제다라는 네. 지적이 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말에 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수혜를 본다는 네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피의사실 공표는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현재로서는. 네.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는 불법에 노출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라는 하나의 질문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이 정경심 교수 건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 수사를 쭉 보면은 이제 마지막 소환만 남은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더 이상 피의 사실을 공표할 거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기소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피의 사실 공표죄에서 좀 자유롭게 되니까 네. 뭐 그래서 이제 시점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좀 이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말 뭐 여러 사람들의 좀 의견을 좀 귀 기울여 들어서 한번 다듬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번에 조국 장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검찰이 브리핑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뭐 상황이 달라진 거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중잣대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댓글 수사. 그러니까 댓글 수사에는 국정원 댓글 수사도 있었고요. 기무사 댓글 수사도 있었고 네. 이후에 이제 경찰 댓글 수사도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네네. 있었어요. 네, 있었죠. 네. 지금 기준으로 하면 피의 사실 공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그러니까 중간 수사 결과 발표의 중간에 네.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 피의 사실 공표죄를 감안하고 합니다. 그걸 심지어는 그 말을 이야기하면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피의 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오프 더 레코드를 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피의 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으니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피의 사실 공표가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도적인 흘리기 네네. 이 때문이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하게 접근을 한다면 그렇게 의도적인 흘리기를 한 사람들, 네.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네.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을 피의 사실 공표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을 통한 취재 말고도 다른 취재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죠. 네. 지금 현재도 어떤 보도를 하고 나면 누구냐? 발설자가 누구냐? 그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네.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네. 흔히 이제 사정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국세청, 뭐 청와대 등등에서도 그런 작업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좀 이 기준을 정리를 하되 너무 엄격하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원칙적으로는 피의사실 공표를 강화를 하는 것은 전 찬성입니다만 네. 좀 그런 그 여유를 갖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범위를 한정하는데 참 어려운데 청취자분들도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6743번님 피의사실 공표죄 이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은 건을 가지고 유포를 하면 정치적으로 못된 나쁜 기자들이 마음대로 기사를 씁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5171번님 무죄 추정의 원칙 지켜야 하며 피의사실 공표는 없어야 하고 공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편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김경태님 기자들 이제 특종하기 힘들겠네요. 이런 문자 함께 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이 조국 장관이 과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습니까?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보니까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서는 그 피의사실 공표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좀 상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지적이 나오는 예. 거군요. 사실 이 네. 피의사실 공표죄를 가장 이렇게 강력하게 졸면은 이게 사실 뭐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제 검찰을 통해서만 기자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닌데 네. 이게 피의사실 공표냐 아니냐를 두고 기자가 취재원이라고 하죠.
이 취재원을 공개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까지 좀 몰릴 음. 수가 있어요. 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출국 금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사를 위해서 기술적인 과정이기도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마치 범죄인 도망가는 것처럼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 출국 금지. 그래서 또 비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것까지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되는 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김학의 같은 경우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 사실을 밝혀졌을 적에 뭐 아무 말 없었잖아. 그런데 왜 이번에 조국 가족 가지고 이런 거지? 이렇게 또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마저 금지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출국이 금지됐다라는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중요하죠. 기자들도 이 사람이 이제 수사 대상으로 지목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단순한 참고인인 건지 아니면 그 피해자로 전환되는 건지 네네. 이런 거를 굉장히 그 중요한 정보로 생각을 하는데 출국 금지가 그렇죠. 됐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피해자로 본다는 거니까 네. 피의 사실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내로남불이네 뭐 이런 얘기가 네네. 나오는 거는 예전에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막 그 어떤 수사를 막 촉구하고 할 네네네. 때에는 그때는 어떤 유출 경로를 그런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검찰로 보지 않고 순수한 언론의 취재 네네. 내용으로 봤던 것에 비해서 네네. 이번에는 그 조국 장관 그 가족들 관련한 출국금지 보도가 나왔을 때에는 바로 그냥 첫 판부터 이건 검찰이 한 틀린 거야. 거지라고 하면서 피의 사실 이건 공표대로 취재가 바로 아니야. 간 거였죠. 그러니까 그게 네. 사실 좀 다르긴 하죠. 예.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정상근 기자? 이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의 사실 공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했어요. 네. 없진 않았는데 다만 관심의 크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이 네. 사람을 빨리 구속을 시켜서 네. 처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고 그거는 이제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던 네. 거죠. 근데 네. 이번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찬반이 갈리니까. 네, 그 뭐 내로남불이다 아니다 뭐 그 논의를 좀 떠나서 이거를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될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영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김영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